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듣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고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홍주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연애를 하면서 물론 할 순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계속 만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당연히 상대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요. 더 중요한 시기인데도 저보다 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그건 또 싫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만하자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제 2달째 만나고 있는데요. 하도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 어른들도 주위의 압박? 그런 게 있어요. 너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지금 공부할 나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눈 빠지게 해도 모자를 파네.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소에서는 한 여학생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교제와 학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군요. 남자친구 만나면 재미있습니까? 있죠. 여자친구 만나면 어떻습니까? 역시 재미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서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해줄 필요도 없죠.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2918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월호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재발 방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협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롯데가 요즘 잘 못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프로야구 4위 다툼을 하고 있는 롯데가 예. 악몽 같은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 그 롯데는 어제 삼성에 패해서 그 시즌 팀 최다 연패인 7연패에 빠졌습니다. 7연패. 네, 맞습니다. 네. 1대3으로 뒤진 롯데는 4회 말 3점을 뽑아서 역전해서 그 연패에서 탈출하는가 싶었는데요. 네. 그 3루타와 홈런을 친 롯데 강민호 선수가 그 단타 빠진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분투했는데요. 하지만 롯데는 3안타 2타점을 올린 삼성 이승엽 선수를 막지 못하며 7대 10으로 졌습니다. 네. 7연패에 빠진 롯데는 4위 LG와 승차가 3경기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요새 이렇게 롯데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어제 경기에서 그 최근 부진한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예. 롯데 선발 투수 유먼 선수는 그 5대3으로 앞선 6회에 제구가 흔들렸지만 그 마땅한 구원 투수가 없어서 계속 던졌고 그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네. 이어 연이어서 등판한 이명우 선수와 김성배 선수가 5대8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그 롯데 불펜진의 후반기 평균 자책점은 7.56에 달합니다. 게다가 기대했던 선발 투수 유먼과 송승준 선수도 부진하고요. 네. 설상가상 구단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의 불화설, 김시진 감독 자인
잦은 사임설까지 나왔고요. 그 작전 수행 능력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히메네스 선수는 태업 의혹을 불러일으킨 뒤에 1군에 복귀했고요. 네. 이렇게 흔들리는 팀을 잡아줄 베테랑도 없습니다. 아하. 네, 4강 마지노선이 4위 LG와 승차가 3게임으로 벌어진 롯데는 일단 5팀이 4위 경쟁 중이니 포스트 시즌엔 산술적 가능성이 20%지만 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추격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한 가지 알려주시죠.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역대 이 최고 이적료가 깨졌습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대체? 네, 맞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는데요. 네. 그 메뉴는 오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료 5,97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006억 원을 지불하고 그 디마리아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6억 원. 이야. 네, 맞습니다. 네. 그 메뉴가 디마리아를 영입하기 위해 지급한 이적료 1,006억 원은요. 네. 그 2011년 첼시가 그 토레스를 영입하기 위해 리버풀에 지급한 그 프리미어리그 종전 최고 이적료인 그 5천만 파운드를 뛰어넘습니다. 네. 그 2010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그 디마리아 선수는 매 시즌 동안 124경기에서 22골을 넣었는데요. 예. 올 시즌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인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가세해서 입지가 좁아지자 맨유행을 택했습니다. 그 디마리아 선수는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면 오직 맨유로만 이적하고 싶었다고 밝혔고요. 네. 그 파날 맨유 감독은 그 디마리아는 훌륭한 수비진도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1,006억 원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아주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갑론을박이 많네요. 아,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앙헬,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 엔젤이라는 이름처럼 그 추락하는 메뉴의 천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예. 지난 시즌 7위 메뉴는 올 시즌 브라질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그 3위에 올려놓은 파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는데 그 개막 후 정규리그 1무 1패로 부진하고요. 그 오늘 리그컵 2라운드에서는 그 3부 리그팀 MK 돈스에 0대4로 졌습니다. 그 공격 전 포지션을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디마리아 선수는 그 2010년 이후에 4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서 네. 그 유럽 빅리그 선수 중에 그 세 번째 많은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타적인 디마리아 선수가 메뉴의 판페르시와 그 루니의 플레이에 그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패닉 바이,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에 과한 지출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 디마리아 선수의 이적료는 그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리버풀 영입한 발로텔리 선수의 이적료인 예. 1,600만 파운드의 3배가 넘습니다. 네. 그 메뉴 레전드 게리 네빌은 메뉴가 선수 영입 협상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돈 들인 것 같네요, 저주간. 네. 축구 대표팀 소식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제 코스타리카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의 8강행 돌풍을 이끈 그 루이스 핀토 전 코스타리카 감독이 예. 어제 페루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페루와 한국 대표팀 감독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오늘 그 언론에 나온 핀토 감독은 압축된 후보군에 없다고 부인했고요. 네. 그 차기 감독 후보군을 4명에서 5명으로 압축해서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 위원장은 한국 사령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독들이 생각보다 적다고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네. 당장 9월 2차례 평가전은 신태용 코치 체제로 치르지만 그 10월 평가전에는 새 외국인 감독이 벤치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9월 21일이든가요? 저 아시안 게임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개회식 주제가 정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그 45억의 꿈, 그 하나가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됐는데요. 네. 그 250억 원을 투입한 이번들의 개폐회식에는 그 45개 참가국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 개회식에는 그 고인 시인의 헌시로 작곡한 그 아시아드의 노래를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르고요. 네. 그 배우 장동건, 김수현 씨도 출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5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기흥 부근부터 수원,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는 1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도화부터 가좌, 부천에서 지금 신월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도화 진출해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제2 경인고속도로도 안양 쪽으로 문학부터 서창 분기점까지는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바람부근부터 화상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부터 조남 분기점까지는 13km 구간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일찍 분기점을 지나 금천 사이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매체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SL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는지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NK지식연대의 김흥광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 잠수함에서 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한 매체가 보도를 했었죠. 어떤 내용이든가요? 네. 아, 그렇죠. 그 미사일을 일반적으로 SLBM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미사일이 지금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국과 영국의 이 전문기관들이 이제 동시에 이거를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확인을 두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노코멘트를 하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수상 또는 이제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북한이 개발했다고 거의나 이제 확신하는 그런 여론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일에 북한이 이런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것은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위협적입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이 기술이 우리 남한보다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SLBM 이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실전 배비해서 잠수함에다 싣고 그래서 이제 동해상에서 괌이나 그리고 알래스카 쪽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바로 즉각적인 아마 대응 조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미국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감지 안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록이 있는 이런 국제기구 아니면 연구자들이 북한의 SLBM의 어떤 소유의 보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보여준 미사일 개발 기술이 충분히 이것을 개발하고도 남을 그런 어떤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이 지상에 있는 고정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1만 킬로의 ICBM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미국 본토 가까이에 가서 지상 수상에서 이제 발사하는 이런 아마 공격도 아마 기술을 개발했을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미 본토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잠수함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SLBM의 공격을 못 받아봤지만은 이런 가장 최근에 들어서 적대적인 국가들 가운데서 북한만큼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대항하는 그런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미 국방부로서는 좀 당혹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LBM이 말이죠. 네. 사거리로 본다면 예. 그러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3,000부터 4,000 사이. 예. 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졌는데요. 물론 무수단에서 발사해가지고는 안 됩니다만은 그것을. 잠수함에 탑재. 예, 미사일을 다 싣고 미국 본토에 가까운 태평양이나 그 근처에 갔을 때는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네. 또 그리고 물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이 치솟아 오르는 이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SLBM을 지금 포착하기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 촉각을 세우는 아마 그런 도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잠수함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면 네네. 이 잠수함이 3,000톤급은 돼야 된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바로 그 문제죠. 지금 북한에 한 70여 대의 잠수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로미오급도 있고 상어급도 있고 위스키급도 있는데 예. 한 3,000톤급 정도면 상당히 이게 대표적인 가장 큰 디젤 그런 잠수함인데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아직은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일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고철 형태로 쌓은 이런 급의 어떤 3,000톤급의 어떤 잠수함을 개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동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설 하나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오랜 동안에 이미 자체로 3,000톤급의 잠수함을 아주 내밀하게 만들어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것이 인공 위성을 통해서 첩기성이나 기타 오프라인 어떤 정찰을 통해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관건이 말이죠. 이걸 이제 발사를 하려고 한다면 위성 항법 장치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기술이 북한이 과연 있겠느냐. 네.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GPX 기술인데 우리 일방 쓰고 있는 우리 차에도 GPX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용화된 어떤 GPX 장치보다는 좀 더 정밀도가 높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일반 서비스용보다는 군사용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결도를 이제 보장해야 되는데 네. 첫째는 북한이 자체 위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로 서비스하는 그런 GPX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이제 공개된 그런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또 러시아의 특별한 이런 GPX 서비스를 받아야만이 이제 그것을 잠수함이 구체적인 운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 북한이 그런 자체 건조했다든지 아니면 개조했다든지 하는 그런 잠수함에 이 GPX 장치를 장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요. 예. 미국, 러시아의 어떤 무시하에 협조하에 그런 GPX 장치를 구입해서 러시아의 어떤 항법 서비스를 받으면서 잠수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국보다는 아마 러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북한이 2013년 또 12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GPX 신호를 이제 혼란시키기 위한 그런 GPX 교란 장치를 우리한테 실력을 해서 보여줬는데요. GPX 그리고 또 GPX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자동포라든지 지상포들을 이제 사격하기 위한 그런 사격 재원 장비도 만들어서 지금 실동하고, 운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미 일정 정도 수준에서, 러시아로부터 혹은 중국이라고도 합니다. 전 러시아에서 많이 기술을, 네. 아마 들여왔을 가능성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고, 네. 또 되고 있기 때문에 GPX 기술이
북한도 아마 나름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예. 가지고 있다? 상당히 많이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은요? 예, 잠수함은, 지금 아마 그 개조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조한 것을 가지고 있을 거다? 예, 개조한 걸요.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NK지식연대의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은 무료고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6826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유가족들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우물정 0945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김무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 해체는 기획된 해체였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무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얼굴을 보이고 또 입을 열었네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회한이 있을 거고, 예. 또 미련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네. 어디까지나 이제 당사자 한쪽의 이제 얘기니까요. 네. 우리를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네네. 네, 워크아웃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워크아웃 조치가 됐었죠, 대우그룹이. 예,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 대우그룹의 부실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당시 대우가 망하고 이제 정부하고 채권단이 예. 실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대우한테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무슨 회사채라든지 CP라든지 이런 게 전부 합해서 57조 원인데 57조. 예. 네, 그중에 이제 손실 추정 규모가 한 31조 정도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결국엔 이제 29조 8천억 원, 30조 원이 해당하는 돈이 이제 공적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예.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은 공적 자금이 1, 2차에 거쳐서 우리가 조성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IMF가 와서 그 공적 자금 만들려고 한 게 68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45% 정도가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거의 한 45% 정도가 대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어마어마한 대우 파산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 부도였고요. 네. 그로부터 미친 파장이 대단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은 그럼 어땠습니까? 해외 상황을 보면은 미국하고 서유럽은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제 동유럽만 해도 그 체제 전환 이후에 그 혼란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아시아는 아시아 외환이기 때문에 동남아가 다 나빴고 그 영향받아서 이제 일본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97년, 98년에 자체적인 또 금융위기를 또 겪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남미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디폴트, 이거를 겪었고, 그 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또 디폴트를 겪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세계 경제 상황이라, 그 당시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게, 미국하고 서유럽은 괜찮았는데, 다른 모든 그 지역은 별로 안 좋았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거는 지금은 많이 다르죠.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때는 WTO 가입 전이고 별로 국제 그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 당시에 실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 완전히 손실될 거라고 추정된 것이 31조 원이다. 그렇게들 나왔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왜 분식 회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무중 전 회장은 그때 조사받고 복역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특별 사면이 됐는데 이 분식회계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분식이라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분칠을 해서 장식을 한다 이런 뜻인데. 분칠을 해서 장식을 한다. 예. 예. 그래서 회계 장부를 실제보다 훨씬 좋게 꾸민 거죠. 말하자면은 조작인 거죠. 네. 조작이었는데. 대우가 이제 부도가 난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어와서 실사를 해보니까 분식회계 규모가 23조 원이 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정확한 규모가 알려졌었던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99년 말 현재였었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은 몰랐었던 거죠. 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 기억이 됩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98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6.7% 성장하고 아주 굉장히 6.25 이래 최악의 그 침체였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도 주식회사 대우라든지 대우 자동차 얘가 흑자를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대우의 그 자금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갖고 네. 그 정확한 모습은 김무중 회장 본인만이 안다. 이러던 차에 네. 이게 좀 이상한 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게다가
98년, 99년이라는 상황은 우리나라 금융도 네. 위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네, IMF 금융구조조정을 99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기관도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 아주 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대우라는 데가 저렇게 뭐가 좀 이상하게 나가니까 시장의 신뢰를 확 잃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다 등을 돌리고 그다음에 돈을 그러니까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우는 이제 단기 자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99년 7월이 돼가지고 CP가 3개월짜리거든요. 이것이 19조 원이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 뭐 도저히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고 이건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망했던 것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제 시장의 그 신뢰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네. 그 대우의 그 몰락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솔직히 뭐 분식회계 안 한 기업이 있나요? 네? 그 당시 옛날에. 뭐 지금 어떻다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다더라도. 사실 그러고 보면은 네. 뭐 미국에서도 네. 엔론사가 분식회계 해가지고 네. 2001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워크아웃 되죠. 네. 네. 그런데 김무중 전 회장은 좀 어느 점에 있어서 불만이라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네. 정부가 살려주지 않았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분식회계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했나요? 하여튼 저희 공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정부가 우리를 안 살려줬다. 기획 해체했다.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도 일부러 죽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네. 네. 하여튼 이 대우 그룹 몰락의 원인으로 네. 꼽아 본다면 네. 방금 이 분식회계. 네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우 그룹을 보면 참 이게 67년에 직원 4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네. 30년이 지나서 이제 97년이 되면 이게 뭐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재계 서열 3위가 됐고 그다음에 직원만 국내 직원만 7만 5천 명, 그다음에 자회사만 41개, 해외 149개 580개의 자회사가 있었대요. 네. 하나의 대단하네요. 네, 대단했죠. 제국이죠, 제국. 네.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제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영어로 이제 오버스트레치. 자기 능력을 넘어서 영역을 너무 확장하다가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몰락하는 건데 대우도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우라는 회사가 자기 이 영역을 넘어서 너무 이제 확장을 한 것이죠. 게다가 또 그걸 다 부채로 하다 보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게 대우의 역사하고 네. 정신은 이제 한마디로 축약을 해주는 말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 많은 할 일을 다 남의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네. 게다가 이 위기가 닥쳤을 적에 제대로 잘 대응을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뭐냐면은 98년에 IMF하고 금융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임의 법칙이 다 바뀌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김우중 회장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옛날 방식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단기 필마로 그런 이 시대 흐름에 단기 필마로 역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 방식대로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했던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우그룹의 그 당시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전부 얼마나 오르셨죠? 29조라고 오르셨죠. 네. 근데 그 29조 다 회수하고도 남을 수 있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 근데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팔려나갔던 계열사들이 네.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팔려나갔었죠. 회사들 여러 개. 네, 대우자동차니 네. 이런 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건설 지금은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우자동차가 GM에 팔려나갔는데 네. 그것이 지금 GM이 그걸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그래서 대우자동차가 굉장히 잘 됐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의 대우자동차는 그때 대우자동차가 아닌 거죠. 네. 리더도 바뀌고, 네. 구조조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가능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잘 할 수
잘할 수 있었는데 망하게 했다라고 본인이야 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대우자동차 말씀을 하셨는데 대우자동차를 그 당시에 GM에서 네.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99년에 들어와서 네. 이제 대우가 이제 구조조정안을 이제 2차로 발표를 하는데요. GM과의 그 매각 협상을 99년 4분기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놔요. 예. 그래서 99년 1, 2, 3분기에는 아무런 그 액션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우가 결정적으로 이제 어려워진 게 98년 여름부터 그 CP 조달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이제 나빠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8년 말이 되니까 노무라 증권이 대우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돌변을 하고 그다음에 99년 7월이 되면 이제 피치라고 이제 그 신용평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우 신용 등급을 CCC로 강등을 해요. 네. 이거는 뭐 언제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99년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가 3개월짜리 그 채무가 19조 원이 돌아오니까 네. 전체 부채가 44조 원 정도 되는데 뭐 엄청난 부분의 단기 부채가 돌아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대우 GM과의 그거는 그 해 말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 문제가 시점에 불일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각 협상이라는 게 삼성과의 그 빅딜 거기서도 보여줬듯이 뭐 될 듯 하다가 계속 안 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올인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대우를 살려줄 수가 그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9년 7월 달에 돌아오는 19조 원. 네. 그거 CP. 네. 그거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전 안 된다. 지금 김우중 전 회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당시 그건 막을 수 있었다? 글쎄, 정부가 원하면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데 안 도와줬다 이런 건가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커다란 전제 같아요. 너무 커다란 가정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부실한, 대기업들 많았잖아요. 네. 뭐 실제로 간판 내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IMF 때. 30대 재벌 중에 반이 사라졌죠. 네. 뭐 유명한 지금 이제 다 기억 속에 사라지는. 예. 그런 재벌들 다 재벌이라고 했죠. 그때도 그런 용어를 썼었죠. 네네. 그 다음 문 닫았었는데 거기하고 뭐 특별히 다른 경우 다르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한 가지는 이 98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부채 비율을 200%로 줄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IMF가 이제 오자마자. 예. 근데 그래서 5대 재벌 같은 경우 삼성, 대우, 현대, SK, LG 이랬었어요. 그때 순위가. 5대 재벌의 구성이. 근데 다른 재벌들은 다 부채 비율을 낮춥니다. 근데 대우만 부채 비율을. 근데 왜 고집부리고 안 낮췄답니까? 글쎄, 본인.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그거? 그건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예. 본인, 제 짐작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위주로 수출 주도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투철한 신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규모를 줄여라, 뭐 사이즈를 줄여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구조 조정의 흐름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갔던 거 그리고 이것도 짐작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때 전경련 회장이셨고. 네. 그냥 김대중 정권 때였죠. 예, 김대중. 굉장히 정권하고 친한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무슨 어떤 힘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게 없었다면은 오히려 다른 재벌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처음부터 했었더라면은 대우는 살 수 있을 수도 있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때. 네. 자, 지금 IMF 당시, 외환위기 당시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네. 그것을 한번 평가를 이 시점에 와서 해본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IMF를 1년 만에 극복했다라고 굉장히 샴페인도 터뜨리고 자찬을 했었죠. 자화자찬하다시피 이제 했었는데, 예, 물론 한국 경제가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위기를 맞아서 이제 1년 만에 극복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예. 굉장한 어려움이었었는데. 견모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감동적인 그런 거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복도 빨리 참 했습니다. 사고도 빨리빨리 치고요. 네. 그런데 그게 한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이게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주장하신 것처럼 제조업이 너무 죽었다. 그때. 그리고 또 제 생각에도 파산이 너무 많아갖고 불필요하게 실업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대규모 실업자들이 전부 자영업으로 돌아갔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져갖고 자영업 소득이 늘지를 못해 그때 이후로.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너무 IMF라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중요한 건 국익인데 국익인데 글쎄요. 그분들이 다 국익에 투철하시고 정말 국익 말고는 다른 걸 생각 안 하셨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좀 더 이를테면 IMF에 읍소를 좀 하든지 좀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 요구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것 쪽으로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물론 그런 노력을 물밑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외부에 비치기에는 그런 게 너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여야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만남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4832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유가족을 만난 만큼 국민들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게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휴대전화 끝자리 6826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남윤민,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네, 8월 27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